시작해 오전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낯선 과학용어가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체라는 단어인데요. 특정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인 물질을 말합니다. 초전도체가 왜 꿈의 물질로 불리는지, 상용화되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역대급 순매수를 기록 중이죠. 미국계에 이어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어느 나라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흐름 계속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이제 감독 결과 네. 발표하고 또 배상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은행들과 증권사들의 무리한 판매가 피해를 키운 거다. 이런 게 그 감독 결과에서 나타났다면서요? 네,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주가연계증권 ELS라는 상품 자체가 워낙 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의 경우에는 이제 추천이나 권유 같은 걸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이 판매 수수료를 늘리는 데 치중해서 좀 무리한 판매를 한 정황들이 적발이 됐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2020년에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상품을 보면 당시에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통제 조치, 무역 조치 등을 가하면서 당시 홍콩 H지수가 위아래로 지수가 좀 크게 출렁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도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투자자들에게 좀 과도한 영업을 한 이런 사례도 적발됐고요. 또 이 영업점에 대해서는 ELS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 목표치 같은 거를 전년 대비 뭐 50% 이상 높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업점의 그 KPI라고 해서 성과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서 판매를 좀 독려하는 이런 것들도 그랬군요. 발견됐습니다. 네. 또 고위험 상품이니까 이게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한 조치들을 좀 교묘히 피해서 판매에 역시 열을 올렸다는 게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에게만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고의로 항목을 누락을 해서 소위 이제 부적합한 투자자도 상품에 가입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정황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고령자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고령자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이거 동의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유인하는 행위도 있었고 네네. 또 나중에 이거는 해지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 설명하는 그런 사례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나왔어요? 배상 비율은요. 판매사의 과실 부분, 그다음에 투자자의 책임 이렇게 크게 보면 절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비율을요. 기본 배상 비율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를 20에서 40%로 책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투자자의 고려 요소가 가감이 됩니다. 즉 이게 이제 더해지거나 빼지는 비율인데 45%까지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기타 요인도 10% 범위에서 배상 비율이 더하거나 빼질 수 있도록 배정이 돼서 네. 일단은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좀 이 배상 비율 안에 고려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요, 피해자들 상당수가 대부분 배상 비율 기준으로 20에서 60% 정도의 배상 비율 안에 적용을 네. 받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피해 금액의 100%를 다 보상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 사례별 가감 요인들이 최대한 확대해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감 요인을 어떻게 매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배상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고령자인 경우, 그다음에 네. 기존에 ELS 투자 경험이 없던 경우, 네. 혹은 금융 지식이 현저히 낮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과거에 ELS 투자 경험이 있거나 ELS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배상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집니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판매사,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가 되겠죠.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자율적 배상안을 또 만들 지금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다음 달부터는 금감원이 이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 절차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또 오늘 발표된 배상 기준을 보고 이런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자체 배상안을 수립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자체 배상안은 이제 또 각 회사별로 이사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게 딱 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 네. 금융당국이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너무 시간을 끌지 않겠다, 좀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홍콩 H지수 ELS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만기 도래할 예정인 게 한 18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이 중에서 이미 한 1조 원 넘게 손실이 발생을 했고, 올해 연말까지 따지고 보면 총 손실 예상 금액입니다. 5.8조 원, 5조 8천억 원, 그러니까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네. 집중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 지출이 15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됐어요. 이 조세 지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지출이 직접 지출이면 이 조세 지출은 간접 지출에. 정부 입장에서 지출한다는 그렇죠. 뜻인 거죠. 조세 맞습니다. 지출. 네. 그래서 고소득자 대상 조세 지출이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2021년 사이에는 10조 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에는 12조 5천억 원, 지난해 2023년에는 이제 14조 6천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제 올해는 이게 15조 원을 넘길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대기업의 혜택을 보는 조세 지출 증가세는 증가 그 추세만 보면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 대상 조세 지출 중에서 대기업 수혜부는 6조 6천억 원, 비중으로 따지면 21.6%로 예상이 됐고요.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출 규모는 2조 2천억 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더 늘어서요. 201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조세 지출이 더 늘어나면 세수 부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올해 이제 조세 지출 총액,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기업, 뭐 혹은 고소득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조세 지출 총액이 7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만큼은 따지고 보면 세수가 덜 거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수 구멍을 메워줄 세입 대책이 있냐? 사실 뾰족한 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려되는 게 조세 원칙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국민이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원칙, 이게 국민 계세주의라고도 하는데 네. 또 세수 중립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 조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려되고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예정된 감세 정책이나 법안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최근에 선거 앞두고요. 네.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그런 감세 공약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국민 계세주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득세를 많이 내지 그러니까 전혀 내지 않는 국민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소득세 감면 정책이 또 펼쳐졌을 때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혀 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감면 정책을 좀 새로 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죠. 네. 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통계개발원에서 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불안 요소로 꼽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 세대의 이제 21%가 신종 질병 발생을 이제 1순위 불안 요인으로 1순위로 꼽았습니다. 꼽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세대별로 나누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세대별로 나눠 보시면 역시 시니어 세대, 그러니까 좀 연령이 높으신 65세 이상 세대에서는 30.2%, 베이비붐 세대 그 아래 세대가 되겠죠. 23.3%. 또 이게 X 세대, 저는 X 세대인데 19% 이런 식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좀 적게 보는 순이었는데 역시 건강에 민감한 고령 세대일수록 신종 질병 발생 관련해서 꼽는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불안 요인이 있던가요? 네. 그다음 이제 전체 14.5%는 국가 안보 문제를 네. 1순위 불안 요인으로 답을 했어요. 네. 안보 문제 역시 이제 시니어 세대가 1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꼽는 불안 요인이 좀 달랐어요.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위험이라든지 범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경제적 위험을 1순위로 꼽은 비중은 이제 X세대 40세에서 56세 X세대가 15%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Z세대 14.7%, M세대 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1순위로 응답한 비중은 역시 MZ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국내 연구진의 연구 내용이 알려지면서 과학계는 물론이고 투자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왜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이독실 과학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경제 알려면은 이제 과학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초전도체 얘기가 작년 여름쯤부터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지 좀 먼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서 초전도인데 네.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슈퍼전도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잘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초월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체를 초월한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르는 네. 저항이 0에 수렴하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저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독특한 성질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기 흐르는 거는 아시다시피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전자가 흐르는 게 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전자가 잘 흐르는 금속들이 있잖아요. 뭐 구리선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런 도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흐를 수는 없어요. 네.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게 마련인데 초전도체는 그런 물질의 저항 자체가 0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신비한 게 소설 같은 걸 보다 보면 제가 투명인간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혹은 여기 투명인간이 있다면 그러면 뭐 그럴 법하고 그게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데 눈앞에 만약에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론적으로 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막연하게 실제로 생각한 거하고 맞습니다. 근데 눈앞에 정말 그게 있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도체, 부도체. 잘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도체, 안 흐르면 부도체.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게 반도체. 반도체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부도체에 가까워요. 네. 그런데 불순물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약간의 불순물이 섞이게 되고 또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전류가 조건에 따라서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어서 반도체인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쇼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면 좋은 게 핫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사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적당해지면 도체가 될 수도 있는 부도체다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가 그렇죠. 하는 거고 그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적절하게 우리가 인쇄하듯이 배치를 해놓게 되면 수치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이걸 통해서 뭐 AI까지도 이제 우리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수많은 전자기기가 이런 반도체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항이 0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걸 네.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항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체는 왜 저항이 있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체를 상상을 한번 하는데 그냥 전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체는 기본적으로 전자들이 마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맞는데 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도 있어요. 네, 네. 또 전자들 입장에서는 이 원자들이 진동도 하고 있고 다른 지나가는 전자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적은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전자가 흘러갈 때는 항상 뭘 피해서 가야 되냐면 저 앞에 있는 원자를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진동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날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느끼는 건데 네. 흔히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마라톤을 하는데 앞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면 되거든요. 네.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므나. 네.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항을 없애려면 나무를 정지시키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나무는 비우니까 전자를 방해하는 원자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온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아. 근데 상식적인 게 온도가 낮아지면 느리게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선호가 바뀌었어요.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온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네. 이야기하는 척도가 온도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자를 느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거 이야기를 좀 돌아보자면 110년도 더 오래전 얘기입니다. 1911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때 네덜란드 과학자 온네스가 신기한 발견을 하나 하는데 그때 온네스가 유일하게 초저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는 굉장히 액화가 어려운데 혼자 유일하게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성능 좋은 냉장고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초저온을 현상으로 뭔가 이것저것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온도를 지배하는 그런 슈퍼파워를 가져서 초저온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상상해봐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뭘 했냐면 많은 금속들을 초저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저항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 했는데 희한한 걸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에 수은을 갖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쭉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뚝 하고 아예 없어지는 걸 본 거예요. 없어져요. 네. 원래는 천천히 이제 완만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1911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온 초전도체가 안 나타난 걸 보면 네. 정말 상온 초전도체는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건 걸 상온이 우리가 아니라 알수 온도를 뚝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수온을 엄청나게 온도를 낮췄더니 저항이 갑자기 없어진 거. 그 당시 그게 이제 초전도체라고 발견은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초전도체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초전도체가
되면 어떤 게 우리 일상에서 바뀌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항이 없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항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면 반대로 여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전화 오래 쓰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네. 당연히 이건 저항 때문에 그런 건데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항이 없다고 한다면 에너지 손실이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떤 글들이 많이 있냐면 미국에서 송전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력 손실이 20조가 넘고 하네. 네. 우리나라에서 1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근본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대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물질, 기술, 문명이 발달했는데 10% 손실이 있으면 120%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저항이 더 적은 은이 이미 있어요. 네. 하지만 아무도 은으로 전선을 사용하지 않죠.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네. 구리도 실제로 더 저항이 알루미늄보다 적지만 무겁고 비싸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가장 적합한 걸 선택을 하거든요. 심지어 자동차는 슈퍼카는요. 탄소 섬유로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철판으로 만들잖아요. 네. 알루미늄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송전 과정에서의 버려지는 뭐 돈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손실이 없어서 열이 안 난다. 또 하나는 엄청난 양의 전류를 마음껏 흘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상생활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나가보면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MRI 같은 게 있어요. 자기 공명 영상. 맞습니다. 이미 초전도 현상을 이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구리나 아니면 뭐 은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면 다 녹아버립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만한 자기장을 못 만들어내요. 네. 그런데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액체 헬륨을 사용해서 냉각을 시키고 있는 방법을 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비싼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액체 헬륨 만드는 비용입니다. 네.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상원에서의 초전도체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지. 네. 지금 이 말씀드렸었던 MR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온이 아닌 상온 초전도체를 안 쓰거든요. 네. 실제 초전도 현상을 보면 1세대, 2세대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온 초전도체가 있어요. 네. 우리가 고온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기 쉽지만 상온보다 훨씬 낫습니다. 초전도 현상은 30K 이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초전도체예요. 잠시만요. 온도 하는데 몇 도씨가 아니라 지금 K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건 절대 온도로 말씀드린 거고 네. 30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43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고온 초전도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고온이 어느 정도냐면 영하 200도, 영하 140도 이 정도가 고온인 거예요. 초전도의 세상에서는 그 정도 온도에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신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거는 만들었지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껏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MRI에도 사실 그렇게 나중에 만들어진 고온 초전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원래 1세대에서 만들었었던 금속을 사용한 초저온을 이용한 초전도체를 쓰거든요. 네. 그럼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 예.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이게 냉각을 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한 자기장을 이 온도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는 그 RC카를 갖고 놀 때 블랙모터 같은 걸 가지고 모형 자동차 막 갖고 놀았는데 네. 만약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할 그 상온 초전도체를 가지고 모터를 만들게 되면 네. 충분한 전류만 주게 되면 손바닥만한 모터가 만들어낸 힘이 지금 자동차보다도 몇 배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힘세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송전에서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송전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온 초전도체가 만들어져도 그걸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면 차라리 기존 재료를 쓰는 게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닐 수 있겠다 싶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열차예요. 네. 그러려면 공중에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온 초전도체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액체 헬륨을 써야 돼요. 네, 액체 헬륨. 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K스타. 우리가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이긴 한데 핵융합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핵융합 토카막을 K스타라고 하는데 핵융합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고온고압에 고압은 아닙니다.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이 경우도 좀 아이러니한 게 내부는 1억도 1.5억도예요. 네.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바깥쪽에 초전도 자석은 차가워야 지금 돼요. 그렇죠. 네. 액체 헬륨을 쓰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온 초전도 현상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냥 정말 손바닥만한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그런 무언가를 만들 수 여기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전류를 쓰는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고압솜도 다 없어지고 변전소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핸드폰도 더 작아질 수 있나요? 작아지는 건 좀 스마트폰?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핸드폰 계속 작게 만들다가 나중에 불편하니까 오히려 또 다시 커지긴 했거든요. 네. 작아지는 건 아닌데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효율은 더 좋아지고 네.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쨌거나 상온에서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과학의 발달의 과정을 보면 기술의 발달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어떤 이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이론을 나중에 찾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이론을 일단 찾았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다른 데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건 1911년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나온 건 1957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40년이 넘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네. 힘들게 알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근데 일상생활에선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온도에선 가능할 것 같아라는 걸 알아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른 고온 초전도체들이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런지를 몰라요. 네. 지금도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론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만드냐면요. 우연히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해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A 집단에서 이렇게 실험하니까 만들어졌대. 우리가 이걸 좀 바꿔볼까? 압력을 다르게 해볼까? 물질 구성을 바꿔볼까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되는지 여전히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설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중에 작년 여름에 이제 국내 연구진이 그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해서 학계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뭐 LK99 뭐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좀 사실 무근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증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며칠 된 것 같아요. 그 같은 연구진이 또 다른 초전도체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게 학계에선 받아들이고 있나요? 조금 회의적이던데요, 이번에도 역시.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검증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개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실수했을 수도 있고 네. 혹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선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것이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만든 논문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재현되는지 확인해 볼게라고 해서 실제로 그 논문 하나로 수많은 대학의 수많은 연구진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네.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실제 학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리에 갖고 오는 걸 좀 기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면 진짜 믿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네. 샘플을 좀 여기저기 랩에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 만드는 네. 건 우리가 할 거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실물 공개는 하지 않고 영상을 가지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영상을 공중부양하는 모습이라든가 흔히 네, 말하는 네. 마이스너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실수나 해석의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작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도 봤을 때 가슴 아픈 과학계의 어떤 오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황우석 테마주가 들썩들썩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논문의 조작이
있었었고요. 네. 더 거대한 거로 미국의 테라노스 네. 사기 사건이 있었죠.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맞다니까 맞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테라노스는 이제 약물 몇 가지로 모든 질병을 진단해낼 수 있다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돼서 맞습니다. 그 CEO가 이제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런 경고까지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가도 이게 엄청 많이 떨어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이걸 어떻게 상용화해서 실제로 인류를 이득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네.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부터 요동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알아보게 된 이유도 어떤 건지 정말 발견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조만간 이게 어떤 좀 검증이 돼서 과학적인 큰 개가를 울려서 투자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지금 뭐 테마주 뭐 투자 사기 이런 것도 많고요. 지금 올해 그 투자 경고를 받은 그 종목 중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포함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투자자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 지금 초전도 현상이나 초전도체까지 가게 되면 누군가가 이렇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번에 LK99 논문이 나왔을 때도 네. 많은 연구진들이 이 검증을 시도하는데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아닐 것 같지만 맞을 수도 있고 맞을 네.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원래 과학자 집단이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형사 재판에 갔을 때 이거 100%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꼭 과학자들은 뭐 100%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아닐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생각해 봤을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잘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선례들을 봤어요. 실제 기술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그렇다고 믿으면 변하는 것인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 이후에 뭐 코인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도 심리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실제로 개발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표준연구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 해당 물체의 그 물성 측정하고 그럼 또 쉽게 검증될 거 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영상 자료만 갖고 어떤 회의에서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100%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계속 상온 초전도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압도 이번에 들어갔던 거예요? 네, 실제로 상온까지는 아니어도 낮은 네.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긴 한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몇 100만 기압, 뭐 120만 기압 이 정도로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야지만 그 순간에 초전도 현상이 살짝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논문들과 검증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 휴대폰을 120만 기압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디션을 만든다는 거, 조건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진 않아 맞습니다.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가 정말 들썩거렸던 게 상온 산업으로 그냥 만들면 그냥 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발자국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오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7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을 달굴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충격을 받고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죠, 미국 증시가.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지난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번 주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 증시도 좀 더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빅테크 7 중에서도 거의 혼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오후장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전만 해도 좀 급등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물론 뭐 그 일부 임원이 좀 팔았다, 그러니까 내부자가 좀 매도했다라는 많이 팔았죠. 네. 네. 2,391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매도한 지 이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좀 그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어쨌든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계속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욕구도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좀 밀리는 모습이 이제 나오니까 차익 매물이 이제 겹치면서 같이 빠졌고, 근데 이게 확실히 AI주가 좀 빠지니까 미국은 지금 AI랑 비만 치료제가 이끌거든요. 네. 이 두 개 섹터가 그냥 같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엔비디아 빠지면서 비만 치료제도 같이 동반해서 빠지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세를 일단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좀 부진했는데 네. 반면에 애플과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그동안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급락장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약간 좀 반등을 해줬지만 다른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미국 증시는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거든요. 네. 다시 2,700에 분나했는데 오늘 좀 아쉽게도 AI가 빠지니까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빠지면서 네. 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예.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코스피는 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일단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갔고 특히 엔터주가 네. 그동안 좀 너무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뭐 게임 하이브나- 엔터테인먼트 주가 오늘 좀 올랐죠. 오늘은 올랐어요. 네, 상위 그래서. 뭐 예. 네. 하이브나 뭐 YG엔터가 한 8%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게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못 올랐던 소외주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좀 쉬고요. 네. 이 약간 소외받던 기업들이 올라가는 순환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미칠 그 고용 지표 어떻게 나왔죠? 2월. 2월 신규 고용은 잘 나왔습니다. 예상이 20만 건 정도, 그러니까 비농업자 수가 20만 건 정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이번에 실제 나온 거 27만 5천 건이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좀 잘 나왔는데 다만 이게 보통 이렇게 고용 지표 발표할 때 1월하고 그 전달 또 수치를 또 이게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월 달 수치는 35만 3천 건이었거든요, 원래. 네. 근데 이게 22만 9천 건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아. 그 작년 12월 수치는 33만 3천 건에서 29만 건으로. 그러니까 두 달간의 수치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이제 과대 그 평가를 좀 했던 거죠, 당시에.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했더니 16만 7천 건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세 개를 합치면 고용이 이제 이게 늘어났다고 좀 보기가 좀 애매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2월만 보면 좋긴 좋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합산 수치를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 3개월 수치가 10만 8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고용은 뭐 정말 잘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좀 식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는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 올라야 되잖아요, 금리라는 게. 근데 이제 금리가 빠진 이유는 합산 데이터가 그렇게 예상보다는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고용은 약간 좀 식어가나 이런 좀 분위기로 약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제롬 파월 FRB 의장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라가르드 총재도 뭐 사실상 6월 금리 인하 이런 언급을 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유럽이 좀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그 내릴까요?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한 달 정도 좀 빠르지 않겠냐. 한 일단 이게 달,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 보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아. 일단 원래 사실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확신을 갖게 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바로 하원 가서는 네.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인플레이션 2%대까지 가기 위한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표현을 해버렸고요. 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 역시
더 많은 증거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서두로 항상 던졌지만 네. 이게 6월에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 상반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파엘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왠지 5월에 할 것 같기도 하고 라가르드는 6월인데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은 현재까지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높게 보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나 이런 고용 지표들이 좀 내려간다면 언제든지 5월에 또 인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굉장히 더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들의 그 말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뭐냐면 표현을 하나요? 아니면 좀 서두는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먼저 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좀 그 본심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약간 톤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지난 FOMC에서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더 봐야 된다. 금리 인하를 명확하게 언급을 안 했는데 이번 하원 청문회에선 인플레이션 둔화 확신을 갖게 될 지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유럽은 영국과 독일 같은 그 주요국이 기술적 침체 우려에 빠졌다. 그래서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늦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유럽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지금 물가가 아직은 좀 목표치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좀 따라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지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한 7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미국이 6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유럽이나 한국이나 조금 이제 따라서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금리 있습니다. 인하 시기에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보면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 하면 가장 이제 주목하는 게 뭐 이렇게 건설업종이나 이제 고금리 금리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좀 그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기업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 하면 좀 가장 좋은 그 모멘텀을 받는 쪽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보통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때 주가가 좋았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돈이 좀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반도체 주가는 경기에 선행을 해요. 네. 금리를 인하하면요. 그 후에 몇 달 후에는 경기가 이 수요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전기차를 사건 집을 사건 간에 이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그 금리가 시중금리가 반영될 때쯤에 좀 낮아지면 우리가 좀 구매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주가는 항상 그걸 먼저 또 당겨 반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웬만한 IT 제품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IT를 많이 꼽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건설업종 이런 네. 걸 꼽는데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금리 인하하니까 반도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은 항상 먼저 그걸 다 예측해서 움직이니까 네. 너무 그 공식대로 보실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역대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항상 미국계가 좀 매수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면서요? 아 이게 이제 항상 미국계가 거의 이끌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23년 지금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3조를 샀거든요. 근데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가 그때 1년 정도를 18.7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보다 더 많이 사고 있잖아요. 4개월 만에. 근데 당시에는 미국계가 주도했는데 지금은 영국계가 무려 47.4% 네. 비중으로 미국이 3위예요. 미국이 11.3이니까. 그럼 2위는 누구예요? 2위가 영국령 또 케이맨 제도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합치면 다 영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거의 이제 절반 정도를 그냥 영국계에서 산 건데 원래 유럽계 자금이 2011년 이후로는 계속 줄였어요. 한국 비중을. 그때 유럽이 뭐 유럽 위기 좀 터졌었잖아요. 뭐 그리스 위기라든가 그러면서 비중을 계속 줄여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국 비중을 이렇게 급격히 늘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분석하기로는 여기 이제 한 연구원님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보통 미국계는 성장주를 많이 사는데 이번엔 보니까 가치주를 샀대요. 가치주라는 거 이제 배당 많이 주고 네. 저평가된 거. 이거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아. 실제로 2월 달이 제일 많이 샀어요. 아. 순매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증시 강세가 작년에 그랬던 걸 이제 네. 보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는 제대로
좀 우리가 차익을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럴 수도 하는가 있죠. 봐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일본 증시 성과가 실제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변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주가도 싸니까 네, 유럽계 자금은 또 특히 돈을 많이 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채우고 싶었는데 네. 성장주 또 올라간 거 사는 것보다는 좀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치줄 사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유럽계는 그동안 많이 비워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채운다면 많이 채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할 거는 미국계 원래 꾸준히 샀는데 네. 유럽계가 이러고 그냥 한두 달 하다 말지 네. 아니면 비중이 적으니까 계속 들어올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밸류업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구체적 방안이 좀 덜 나왔다 해서 예. 좀 시장에 좀 실망감을 안기긴 했지만 아마 5월인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걸 또 기대하는 또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유럽계 자금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바이오주 주가가 좋다면서요? 어느 네, 정도입니까? 요즘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특히 알테오젠 한번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머크라는 회사의 이제 키트루다라는 세계 최대 항암제의 기술 수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원래 알테오제는 뭐 정맥 주사를 네, 그러니까 우리 주사로- 항암제 맞을 때 이제 혈액에다 넣잖아요. 정맥을 네. 하는데 네. 이제 이건 뭐냐면 피하 주사 제형이라 그래가지고 8분만 맞으면 되는데 정맥 주사 1시간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쉽게 맞을 수 있게 그럼 그거를 했을 때 과연 그 이 키트 그러니까 머크 입장에서는 신약이 나오면 특허권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네. 특허권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넣으면 특허권이 또 방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또 바이오 회사들 주가가 또 갑자기 급등했어요. 삼성바이오나.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뭐라고 있죠? 반도체 중국 규제하고 있죠. 네. 배터리도 미국에 못 오게 지금 막고 있죠. 그 다음으로 지금 나온 게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 생물보안 법안이 아, 네. 미국 상원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아. 물론 하원까지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상원 통과됐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데 이게 뭐냐면 중국 특정 기업을 겨냥한 건데 의료 제공자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그룹 같이 그런 이제 중국 BGI. 네, BGI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와 같은 계열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사용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금지하는. 근데 이게 왜 영향력을 줬냐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랑 좀 경쟁을 합니다. 이제 네. 바이오를 이 제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주문 받아서 대신 생산해 주는. 위탁 개발 네, 생산 맞습니다. 기업이군요. 네. 근데 삼성과 좀 경쟁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매출의 50%가 미국에서 나와요. 아.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영업을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공백을 삼성바이오가 또 메꿀 수도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까지 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들인데 이걸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버리고 있어요. 다 그게 각각. 우리한테 수혜가 될 수 상당한 있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동안 힘들었던 게 중국이 우리같이 똑같이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장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견제해버리니까 한국은 시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데 지금 만약에 우시바이오는 50%나 매출이 거기서 나오는데 네. 그걸 이제 중국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한국이 또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바이오한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 분위기가 괜찮았던 네, 건가요? 괜찮았습니다. 네. 삼성 SDI? 네, 네. 삼성 SDI가 이제 갑자기 주가가 하루에 뭐 10% 이틀간 한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랬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좀 밑에 지름이 21mm고 높이가 70mm인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많이 쓰이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46 파이래요. 46은 밑에 지름이 46mm. 훨씬 파이가 지름이니까. 예, 지름이 네. 길고 높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근데 맞춤형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 초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또 얘기했고 전고체 배터리 양산도 발표했는데 네. 지금 배터리는 중간에 그 전액이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리튬이온이 액체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고체로 바꾸는 거예요. 어. 고체로 바꾸면 이제 분리막이 필요 없어서 화재 사고가 안 난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를 27년도에 양산한대요. 어떻게 보면 토요타보다 좀 빠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삼성 SDI 얘기죠? 네, SDI가 네.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니까 이제 주가에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동안 네. 좀 배터리가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이런 신기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살아났고 분위기가
좀 순간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뭐 LG 좋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쪽에서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네, 그 모습 3사가 다 지금 있더라고요. 경쟁하고 네. 있어서 예. 그 중국 소비자 물가가 깜짝 반등했다면서요. 중국 경제에 좀 숨통이 트이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국은 물가가 마이너스라서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는데 일단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 0.7% 올랐는데 예상이 0.3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월 대비로 1%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마이너스 물가에서 탈출한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춘절이 있어가지고 춘절 효과 아닌가도 싶은데 네. 다만 3월에 또 플러스 난다면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주요 일정 좀 알려주세요. 3월 10일 이제 내일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12일. 네, 10일 15일 날 일본이 임금 협상합니다. 네.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금리 마이너스 금리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